지금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년간 국가 경쟁력 이론을 가르쳐온 리처드 노이만 교수가 자신의 공식을 완전히 포기한다고 선언했는데요. 그가 개발한 공식에 따르면 한국은 자원도 없고 인구도 적어서 핵심 산업을 주도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현실 데이터가 정반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73%, 배터리 60%, 디스플레이 75%. 한국이 글로벌 핵심 산업을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교수는 한국 현장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리고 왜 자신의 20년 이론을 완전히 뒤엎었을까요?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댓글,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노이만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20년간 산업 경쟁력 이론을 가르쳐온 경제학 교수였죠. 오늘 오후 3시 제 강의실에는 48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화이트보드에는 복잡한 수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국가 경쟁력을 계산하는 공식들이었습니다. 저는 늘 같은 방식으로 강의를 시작했어요. 칠판 위 세계 지도를 가리키며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핵심 산업을 주도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의 눈빛이 집중되는 걸 느꼈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자원이 있고 인구가 많고 시장이 큰 나라입니다. 제가 개발한 공식은 간단했어요. 천연자원 보유량, 인구 규모, 시장 접근성을 변수로 넣으면 그 나라의 산업 경쟁력이 계산되었습니다. 20년간 이 공식으로 수백 명의 학생들을 가르쳤죠. 공식은 늘 정확했고 예외는 거의 없었어요. 강의 막바지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어떤가요? 저는 잠시 멈춰섰어요. 한국이라는 이름을 들으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자원도 없고 인구도 적고 시장도 작은 나라였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 나라는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공식에서는 우선순위밖에 있는 나라거든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만족했어요. 또 하나의 완벽한 강의를 마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강의 이후 3일이 지났습니다. 제 연구실은 늘 조용했어요. 책장에는 20년간 쌓인 경제학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최신 산업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새로운 데이터를 검토하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날 오후 4시, 저는 평소처럼 글로벌 산업 현황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반도체 시장 점유율 차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숫자들을 하나씩 따라가다가 갑자기 손이 멈췄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에서 한국이 73%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어요. 분명 잘못된 숫자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 공식에 따르면 한국은 핵심 산업을 주도할 수 없는 나라였거든요.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배터리 시장에서도 60%, 디스플레이에서는 75%였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저는 당황했어요. 20년간 제가 가르쳐온 이론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원도 없고 시장도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점유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계산기를 들고 다시 한번 공식을 검증해 봤습니다. 천연자원 보유량 점수는 2.3점, 인구 규모는 4.1점, 시장 접근성은 3.5점이었어요. 총합 9.9점으로 제 기준에서는 중하위권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현실 데이터는 정반대였죠. 저는 의자에 몸을 맡기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상하네. 제 공식과 완전히 다른데요. 저는 빈 연구실에서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73%, 60%, 75%. 제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치들이었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연구실에 도착했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다시 한번 데이터를 정리해봤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변수가 있을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아무리 계산해도 결과는 같았어요. 한국은 제 공식에서 중하위권 국가였지만 실제로는 핵심 산업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결심을 했어요. 책상에서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항공편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까지는 1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연구실 문이 열리며 박도현이라는 분이 들어오셨어요. 한국산업전략연구소에서 오신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전에 학회에서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박도현 씨는 제 표정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이시네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한국 산업 데이터가 제 이론과 맞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직접 현장을 보러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도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숫자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게 많거든요. 그분은 저의 현장 조사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책상에서 틀렸다면 현장에서 확인해야겠죠. 저는 이렇게 말하며 항공편 예약 버튼을 눌렀어요. 사흘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긴 비행 끝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서울로 이동하면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생각보다 현대적인 도시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약속된 장소에서 박도현 씨를 다시 만났어요. 그분은 저에게 한국 산업 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풀리지 않았어요. 숫자로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거든요. 그때 박도현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교수님, 내일 새벽에 반도체 공장을 보러 가시겠어요? 저는 의아했어요. 새벽에 공장을 보러 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왜 하필 새벽에요? 제가 물었어요. 박도현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새벽 4시, 저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반도체 공장 앞에 서 있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고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공장 건물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마치 나처럼 밝았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가자 귀를 찌르는 기계음이 들려왔어요. 윙윙거리는 소리, 삐삐 울리는 경고음,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 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새벽 4시에도 모든 기계가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공정 책임 엔지니어가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그는 피곤한 기색 없이 말했어요. 저희는 24시간 무정지로 가동합니다. 가동률은 99.7%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99.7%라는 건 거의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었거든요. 작업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새벽 4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한 작업자는 현미경 앞에서 정밀한 검사를 하고 있었고, 다른 작업자는 데이터를 확인하며 기록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에 압도되었습니다. 이건 효율이 아니라 각오입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반도체 공장을 나와서도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박도현 씨는 제 표정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놀라셨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뜻인지 궁금했거든요. 다음 날 오전, 저희는 충청남도 천안에 있는 배터리 공장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박도현 씨가 말했습니다. 어제 보신 것과 비슷한 패턴을 발견하실 거예요.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과연 배터리 공장도 그럴까 싶었거든요.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데자뷰를 느꼈어요. 여기도 24시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운영 관리자가 저희를 맞이했어요. 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공장은 작년에 글로벌 기준으로 품질 인증을 받았어요. 불량률은 0.03%입니다. 공정 라인을 따라 걸으며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로봇팔들이 정밀하게 배터리 셀을 조립하고 있었고, 작업자들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저에게 설명했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합니다. 보통 48시간 안에 모든 걸 바꿔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48시간 안에 전체 공정을 바꾼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말로 이틀 만에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직원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네, 저희에게는 일상이에요. 이틀 후, 저희는 포항의 소재 공장을 방문했어요.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고온의 용광로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고, 품질 관리팀은 실시간으로 성분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저희 소재 없이는 생산을 못해요.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울산의 자동화 설비 공장이었어요. 여기서 저는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공장장이 저에게 보여준 것은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기계들이 스스로 부품을 교체하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최적화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들은 멈추지 않고 바꿉니다. 저는 박도현 씨를 보며 말했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제 패턴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이번 조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어요. 모든 공장에서 똑같은 패턴을 봤지만 여전히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박도현 씨가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시간 되시나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박도현 씨는 저를 한 카페로 데려갔어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독일의 폭스바겐, 일본의 토요타, 미국의 테슬라. 이 모든 기업들의 공급망 전략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도현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저는 자료를 하나씩 살펴봤어요. 폭스바겐은 전기차 배터리를 한국 업체에서 60% 이상 조달받고 있었습니다. 토요타는 핵심 반도체 부품의 70%를 한국에서 가져오고 있었어요. 테슬라 역시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소재를 한국 없이는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박도현 씨가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애플, 삼성, 화웨이의 스마트폰 부품 조달 현황이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모든 핵심 부품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60%를 넘었어요. 저는 점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 말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박도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이해하셨죠? 이 기업들은 한국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 없어요. 마지막 자료가 결정타였어요.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아시아 전략 회의 자료였습니다. 모든 회의에서 한국 공급망이 우선 검토 사항이었어요. 한국의 생산 일정이 이들의 출시 일정을 좌우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참여자가 아니라 기준이군요. 저는 깨달음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도현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교수님의 공식을 다시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미국으로 돌아온 지 3일이 지났어요. 저는 연구실에 앉아서 20년간 사용해온 강의 자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제가 개발한 국가 경쟁력 공식이 떠 있었어요. 자원, 인구, 시장 규모. 이 간단한 변수들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 했던 공식이었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20년간 가르쳐온 이론을 포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본 현실은 분명했어요. 제 이론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새학기 첫 강의였어요. 오후 3시, 익숙한 강의실에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48명의 학생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평소와 다르게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강의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지난 학기에 여러분께 가르쳤던 국가 경쟁력 이론 기억하시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네, 교수님. 자원과 인구, 시장 규모로 계산하는 공식 말씀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국을 직접 조사해봤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새로운 숫자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반도체 73%, 배터리 60%, 디스플레이 75%. 이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시장 점유율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제 공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숫자들이죠. 저는 마침내 결심을 했어요. 칠판에 적혀있던 제 공식을 천천히 지워나갔습니다. 20년간 사용했던 공식이 하나씩 사라져갔어요. 제가 여러분께 잘못 가르쳤습니다.
저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국가의 경쟁력은 크기가 아니라 방향에 달려 있었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제가 칠판에 공식을 지우는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필을 내려놓고 학생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크기로 측정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새로운 공식이 있나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식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이 필요해요. 저는 칠판에 새로운 단어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을 성장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성장국이라는 단어에 줄을 그었어요. 하지만 이 분류는 틀렸어요. 한국은 성장하는 나라가 아니라 필수적인 나라입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필수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봤던 광경들을 떠올리며 설명했어요. 글로벌 기업들이 전략을 세울 때 한국을 기준으로 삼아요. 한국의 공급 일정이 세계 시장의 출시 일정을 결정하거든요. 저는 칠판에 화살표를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관계가 아니에요. 의존 관계예요. 한 학생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한국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스마트폰, 전기차, 반도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기술 제품의 생산이 멈춰요. 한국은 이제 세계 경제의 필수 요소가 된 거죠. 강의실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크기가 작다고 해서 영향력이 작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확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국가를 평가할 때는 크기만 보지 마세요. 그 나라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방향을 가진 나라입니다. 저는 이 말로 강의를 마쳤어요. 학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강의에 완전히 만족했어요.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이야기로 다음에도 꼭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추파였습니다.